이란이 최고 지도자의 미국이 반대해온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를 선출함에 따라 중동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은닉한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들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이죠. 모즈타바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강경 노선으로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즈타바는 이미 선출됐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예. 공식 발표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만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왜 발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었죠. 모즈타바가 뭐 암살을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한간에 또 뭐 부상을 당해서 안 나온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뭐 안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즈타바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닌 어떤 뭐 토론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모즈타바로 나왔고요. 모즈타바는 뭐 강경파로 분류되어 왔고 지금 특히나 지금 자기 아버지도 현재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강경 노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콕 집어서 안 된다고 말한 이 모즈타바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쟁은 더 길어지는 건가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이스라엘 쪽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는데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적을 이제 불분명하게 한다, 계속 말을 바꾼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체제를 교체하겠다까지 얘기를 네. 나왔다가 지금 상당히 누그러진 반응이 얼마 전까지 나왔었죠. 이를테면 신정 체제까지도 인정할 것이고 종교 지도자가 뭐 인정할 수도 있다. 대신 자신의 어떤 요구 조건을 받는 사람, 온건한 지도자를 내세워라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교체보다는 체제 내 변화, 지도자 변화, 즉 베네수엘라 모델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을 축출하고서 부통령이었던 델시 네.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을 앉혀서 미국의 관리할 수 있는,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네수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모스타바는 지금 이란판 다시 니콜라스 마두로가 출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반기지 않는 인물이면 분명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모스타바가 지금 현재 권력의 공백이었는데 이것을 이란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스라엘까지도 모스타바의 최고 지도자 등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대응을 할지 그걸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즈타바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모즈타바가 그동안 마쿠에서 그림자 실세 역할을 해왔다라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어떤 지위,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모스타바는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직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 곁에서 이제 권력을 휘두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슬람 법률 학자인데 높은 급의 법률 학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이슬람의 그 이란의 이슬람 그 학자들 같은 경우 뭐 아야톨라라는 칭호를 받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아야톨라급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중간급의 법률 학자라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혁명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끌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단독 후보는 아니었겠지만요. 혁명수비대가 아마도 민은 후보, 옹립한 후보에 가까웠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혁명 이후에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반동 분자라고 할 수 있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만든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1989년도에 만든 건데 하메네이 때 만든 건데 예. 그 재산이 아마 지금 뭐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을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마도 지금 모스타바가 관리했던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최고 지도자의 금고로서 이제 자신이 또 소유하게 될 텐데 뭐 추측만 할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있다고도 하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비자금이라든가 검은 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모스타바가 계속 관리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느끼는 건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이슬람 율법 학자들의 회의에 의해서 뽑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지식이라든가 학식, 어떤 학문적 정통성 이런 걸 좀 많이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 정치적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 모스타바가 당선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발표까지 난 것으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 신정 체제에서 세습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예. 특히 하메네이도 과거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그 하메네이가 내 아들은 안 된다. 예. 아니면 뭐 모스타바가 어떤 유언장을 보고 불태웠다. 여러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란 내 분위기만 보자면 지난
1월 달만 해도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길 바랬는데 우선 체제 안에서 하메네이에 또 하메네이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고요. 진정으로 보수파라면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혁명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라면 모스타바의 이번 계승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슬람 혁명,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혁명 정신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죠. 세습이. 예, 그렇죠. 1979년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팔레비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세습을 했다면은 예, 혁명 정신에 상당히 어긋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란에 진짜 보수라면은 보수고 혁명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라면 모스타바에 전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늦어졌던 데에도 이 안에서도 아마도 많은 좀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이제 혁명 수비대가 뭐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고 자신들이 뭐 결사옹위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 과연 그런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현재 뭐 통신망이라든가 중원 집권 체제가 많이 좀 붕괴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란을 현재 전시 상태에서 이끌어 나갈지 그 리더십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표를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이란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를테면 뭐 하메네이를 좋아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절차라든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환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뭐 정부 쪽에서 동원한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제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한테는 모스타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시위 때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가 많이 외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근데 이번에 벌써 모스타바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테헤란 거주지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저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 많은 또 이란 국민들이 바라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모스타바 안 된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죽는다. 이런 섬뜩한 경고도 날린 바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통하지 않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재 얘기도 했었고 이웃 국가들한테 공격한 거 사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제스처 같은 걸 취했는데 아마도 지도부 안에서 총대를 메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강경파들에게 오히려 더 역공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많이 바뀌고 이제 다시 공격이 시작되기도 했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란 지도부 안에는 뭐 똘똘 뭉쳐서 하나의 의견이랑 보기 힘들지만 모스타바를 비롯한 강경파가 조금 더 강한 입김을 내고 있다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스라엘 모사드를 비롯해서 여러 정보기관 CIA도 있지만 아마 무슨 작전 같은 걸 펼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근데 모스타바도 현재 아버지에 대한 장례식도 해야 되겠죠. 하메네이에 대한 장례식도 해야 되고 뭐 최고 지도자다 보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가 대표로 나와서 아니 뭐 사람들 앞에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 나오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까요. 한번 모스타바에 대해서 한번 트럼프라든가 뭐 이스라엘 쪽 뭐 반응 아니면 발언 같은 것들도 한번 어떤 식으로 행동이 옮겨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페제시키안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앞서 중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까지 내비쳤는데 강경파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됐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란에서의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력이 애초부터 현저히 적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태에서 유독 더 적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봐야겠습니까? 애초부터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직접 우리가 손으로 뽑는 대통령,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해왔던 겁니다. 지난 10몇 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기대를 해왔죠. 개혁파라고 좀 분류되는 사람들을 뽑으면 좀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계속 뽑았는데 계속 좌절돼 왔었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 전에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새로운 대선이 열리면서 당선된 사람이었는데 투표율도 최저로 당선됐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인기도 없었고요. 원래부터 대통령 권한이 적습니다. 그 군 통수권 자체가 최고 지도자, 정규군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거였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중재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3인 임시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대행을 원래는 맡고 있었지만 그 대행 기간 동안에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혁명수비대라든가 정규군 같은 것에서 반발이 일어났다는 걸 봤을 때 역시나 이란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뭐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번 다시금 증명한 어떤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쟁에서 이란 작전을 두고 뭐 광인 작전, 미치 광이 작전이란 분석이 나오던데 이 작전이
하메네이가 생전에 수립한 작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란의 구상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의 구상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처럼 광인 작전이라고 네. 해서 막 확전을 벌이면서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주변 국가에 타격을 네. 가하는 작전도 광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수립했던 작전이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테면은 이스라엘 정보부라든가 미국에 의해서 이란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참수당하는, 그러니까 암살당하는 사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핵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뭐 틈만 나면은 뭐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든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 뭐 군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드론에 의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중앙 명령 체계가 없더라도 어떤 군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명령이 없더라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역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임해서 그 사람들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재량을 준 어떤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이제 모자이크 교리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란의 공군력이라든가 통신 같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 사령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드론이라든가 좀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테헤란 중앙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사령관에 의한 어떤 독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인 작전으로 원래 세웠던 작전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뭐 네. 효과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건 분산된 어떤 명령 체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이런 작전 같은 게 전개된다고도 볼 수 있고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구상을 이어나갈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두고만 보고 있진 않을 텐데 언급해 주셨어요. 참수작전. 네. 실제로 모즈타바에게까지 이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높다고 보십니까? 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도 설마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하메네이가 네. 뭐 벙커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뭐 하겠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찾아내서 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모스타바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지도자라면 지금의 어떤 애도기관이고 하면 대표로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 자신의 지지자들 결집을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도저히 지금 얼굴이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금 선출되었다고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체제 안에서는 어떤 지도자로 받아할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일단 모스타바에 불만을 갖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더 강경합니다. 아예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신정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참수작전을 계획을 하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강경하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란의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모즈타바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중에 좀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스타바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상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스타바가 좀 빨리 나와서 저도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란의 방향이 뭐 강경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경우는 한번 모스타바의 발언을 들어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즈타바가 갑자기 좀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아주 네. 없다고 뭐 0%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친상을 당한 상태고 본인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부친뿐만 아니라 뭐 아내와 자식까지 뭐 죽었다는 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뭐 힘들긴 하겠지만 뭐 아주 아니긴 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저는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충성심이 높고 강경하다고 하지만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이렇게 옹립이 된 사람이고 혁명수비대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혁명수비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예. 생각하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게 혁명수비대가 그만큼 뭐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석유를 밀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미국이 용인을 해준다면 예.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용인을 해준다면 물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방향이고 변할 가능성 상당히 낮지만 그럴 경우에 오히려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모스타바를 어떻게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체제, 집단 체제 이건 물론 가능성이 물론 낮은 얘기지만 예. 그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런 가능성도 아주 뭐 0%까지 없지는 않다. 한번 제가 한번 그런 가능성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란이 숨긴 고농축 우라늄 회수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단계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농축 우라늄 회수를
일단은 이 작전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핵 협상을 했었죠. 3차에 걸쳐서도 계속했었고, 뭐 작년에도 계속했다가 이제 결렬이 되고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핵 농축 주권을 국토 안에서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였고, 문제가 뭐냐면 60%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이 대략 400kg에서 450kg가 이란 안에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가 문제가 되냐면 9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핵무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근데 60%까지 농축을 할 경우에는 원심 분리기를 조금 돌리면 뭐 수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이란이 갖고 있는 분량이 최고로 잡았을 때 450kg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략 핵폭탄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뭐 11개까지도 최대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상할 때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했었죠. 제재를 먼저 미국이 해제를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60%의 비율을 뭐 희석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뭐 보관할 수 있다 감시를 받겠다고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하여튼 이란 영토에서 빼내는 게 목적일 겁니다. 네. 언제든지 이란이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으로 나온 것이 뭐 지금 82 공수부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82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이 즉각 투입이 가능한 그런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작전 같은 걸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선에서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란 정규군과 뭐 교전을 벌이기보다는 이러한 특수 작전 같은 것 한 지점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뭐 450kg 뭐 60%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다면 그 후보군으로서 아마 이 지상군 파견할 때 이 특수부대가 지금 거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작전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60% 고농축 우라늄 450kg의 행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란이 손 쓰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작전에 대한 보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작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예.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수부대가 투입해서 어떠한 작전에 성공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작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보도가 나왔으면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졌다. 혹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이야기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 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메네이가 암살 당했을 때도 암살 당한 다음에 소식을 저희가 들었지 뭐 네.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작전도 지금 어떻게 할지 뻔히 아는 내용이겠죠.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이란 측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 미국이 작년에 폭격을 한 핵시설 밑에 지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제가 봤을 땐 그 행방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밀 작전 하려면 철저히 비밀하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상군에 일부러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보면은 이란을 다시 한번 협상장으로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내놓거나 아니면 희석을 시키라는 그렇게 협상용 카드로서 어떻게 보면 수사로서 이런 조금 좀 강력한 발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동 내 기름 전쟁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함에 따라서 현재 이란에는 기름비가 내리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좀 상당히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화학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네. 이제 그 유류 저장고에 해당되는 테헤란 시설을 일단 공습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이 테헤란 시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수로가 있는데요. 기름을 따라서 불 붙은 기름이 지금 배수로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불바다 같은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내렸는데 당연히 이제 기름과 섞이면서 이제 검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테헤란 자체가 이렇게 공기가 좋은 도시가 아닌데다가 네. 지금 이러한 엄청난 화재 사고까지 났으니까 상당히 공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겠죠. 검은 연기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뭐 화학 공격이라고 이란 측에서는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일단 화학 공격은 아니고요. 예, 유류 저장고 폭격에 의한 어떤 부작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이 지금 폭격한 거라는 식으로 지금 책임을 이스라엘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뭐 직접적으로 화학 공격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보진 않겠지만 분명 이건 뭐 테헤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환경에는 물론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은 뭐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화학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군사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이 확대된다는 건
전쟁이 또 다른 변곡점을 사실 맞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란 역시도 담수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변국들 입장에서도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혹은 이란이 의도한 것처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가 담수 시설이 이제 폭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담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뭐 식수로 쓴다거나 이제 농업 용수로 쓰기 위한 그런 용도겠죠.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걸프 국가들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강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닷물을 이제 걸러서 민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이제 이란이 타격을 함으로써 이제 바레인을 비롯한 또 다른 국가들도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상당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걸프 지역들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 전만 해도 뭐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타격을 했던 범위가 핵시설, 군사시설, 뭐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테헤란, 뭐 민간인 지역을 뭐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지만 어떤 테헤란 시내 중심부까지 지금 공격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이런 극단적인 작전을 계속 펴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걸프 지역도 상당히 지금 고통스럽지만 네. 지금 뭐 오늘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 지금 계속 봉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란도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도 물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식료품을 수입을 해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이런 공격을 할수록 지금 안 좋은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걸프 이쪽 지역에 이제 불안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란 측이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필품 같은 것 공급에서 이란도 역시나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이란은 식량이 자급이 되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작년에 그 가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했던 뭐 광인 작전 같이 이렇게 걸프 지역에 대한 뭐 같이 파괴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바레인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란 자체에게도 상당한 이란의 어떤 국민들, 그러니까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고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이라서 이런 공격은 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면 네. 그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이란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장기화되는 가능성을 이제 장기화를 하면서 그 원망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먼저 시작한 미국 책임으로 좀 돌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거든요. 본인들도 힘든 건데요. 결국에는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뭐 유가가 $100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배럴당 뭐 $100을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데 이것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또 많이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왜 전쟁을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전쟁을 안 했더라면 이란이 핵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전 세계가 더 위험해졌을 것이다. 뭐 유가가 좀 오르는 것은 뭐 적은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광인 작전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 이런 작전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여튼 걸프 국가들과 이란 모두에게 진짜 불행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국제 유가 급등에 승자는 러시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웃돈 주고 거래하는 일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성 정보 같은 거를 정확하게 뭐 이란이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뭐 광인 작전이라서 드론을 막 무분별하게 날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정확하게 타격하는 지점도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을 러시아가 위성 정보 같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뭐 이란과 러시아는 친한 관계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이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해주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이제 친러 국가라고 이란은 이제 분류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생각지도 않게 지금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약간 현재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걸프 국가들이 지금 생산을 제대로 하지 뭐 감산을 하는 상태고요. 생산을 하더라도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국제 제재 때문에 제대로 석유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윗돈을 주고 좀 사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러시아한테는 이제 어부지리의 득을 얻게 되는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함으로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라든가 가스 수입의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유리해질 것이 지금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예. 유럽 국가들과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인데 우크라이나를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좀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 하지만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모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란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비밀이 아니다. 많은 경로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황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 이란은 전황, 그러니까 전세를 넓혀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러시아라는 부분, 뭐 앞서 협력하고 있다, 그간에 친하게 지냈다 이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 네. 콕 집어서 러시아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구도, 의식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또 이제 러시아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이란 쪽에서 이란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전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을 너무 많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효과적으로 아주 확전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특별히 얘기하자면 이제 키프로스를 공격해서 영국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 위주긴 하지만 영국까지 지금 네. 참전하게 만들었고 걸프 국가를 공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프랑스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프랑스도 여기에 지금 들어오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 일단 참전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이 여기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튀르키예까지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튀르키예는 또 나토 회원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반이란으로 어떻게 보면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미국을 좀 비판해주길 바랬는데 이란은 오히려 이란에 반대하는 전선이 오히려 생기기 있기 때문에 이란 스스로는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뭐 친러 국가인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고 러시아가 내 뒤에서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물밑으로 여러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출구 전략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할 때 아마 러시아를 조금 더 이란은 조금 더 밀착하지 않을까. 비공개라도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그 걸프 국가들, 예. 걸프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도 참전하겠다고 오보도 나기도 했었죠. 뭐 아랍에미리트가 예. 이런 이제 오보로 밝혀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참전은 아직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을 하지도 않고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면 이란의 대응 수위도 반격 수위도 훨씬 더 세질 것처럼 느껴지고요. 굳이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신해서 전쟁을 해주고 있고 자신도 그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손에 어떻게 보면 뭐 피를 묻혀가면서 직접 이란에 대해서 뭐 전쟁을 선포하거나 직접 전투로서 참여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뭐 비밀이 밝혀질 수 있겠죠. 알고 봤더니 뭐 아랍에미리트가 어떠한 뭐 작전에서 참여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훗날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뭐 이러한 걸프 국가들이 참전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뭐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변곡점이라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4주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계속 영구적으로 전쟁할 수 있다고 얘기도 했고요. 예. 이란도 뭐 최소 6개월은 우리가 전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뭐 최고 지도자 체제가 이제 출범이 할 텐데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노선을 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개전하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또 미국 의회에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과정도 있고 해서 우선 장기전으로 가기 전에 끝날 만한 어떤 요인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국내적 요인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전쟁을 계속 치르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뭐 충분히 강경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대응을 나서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변수는 뭐 미국 내 여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그 미국 사상자가 오늘도 늘어났으니까요 부담도 갖겠지만 저는 한번 이란이 어느 정도 지금 뭐 드론이라든가 뭐 아직 뭐 숨겨놨다고 하지만은 뭐 소위 말해서 초음속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그것에 따라서 아마도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이런 좀
그 기간이 좀 결정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